안녕하세요. 저는 영화평론가 윤성은입니다. 네, 이렇게 MBC TV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영화의 상상력, 영화사의 혁신적 순간들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뭔가 좀 더 재미있는 주제, 뭐 로맨스 영화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해볼까 하다가 요즘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작년부터 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영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다가 그렇다면은 뭐 미래의 영화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어떤 상상력을 통해서 영화가 발전해 왔는지 좀 과거부터 돌아보자라는 의미에서 이런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영화 얘기니까 좀 즐겁게 이야기 같이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조금 이제 이 부분만 조금 어려운데요. 네, 학자들이 좀 어렵게 말하는데 일가견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앙드레 고드로라는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화는 디지털 매체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다. 그 결과 영화는 과거의 모습과 같지 않게 될 것이다. 셀룰로이드를 뒤에 남겨둔 채로 영화는 속성 변화로 운명 지워지거나 혹은 그렇게 강조될 것이다. 말은 좀 어려운데요. 많이들 기억하시죠? 필름 카메라. 저도 그 디지털 카메라가 이렇게 시중에 많이 나오고 대중들이 많이 사용하게 된 게 제 기억으로는 2000년대 초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첫 번째 저의 디지털 카메라를 2003년도 1월 3일인가에 네, 그 숭례문 시장에 가서 샀던 그 기억이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다 필름 카메라를 사용했었고, 이제 필름 바꿔 끼면서 막 24장짜리냐, 36장짜리냐, 네, 그런 거 이제 사용을 했었잖아요. 결국에 그 필름 카메라의 시대는 저물었고, 디지털의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필름 카메라에 들어가는 그 필름이 마지막 아날로그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거의 사라졌으니까 우리는 정말 이제 완전하게 거의 디지털 영화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조금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도 필름 카메라로 영화를 찍는 유명한 감독이 있는데 아마 인터스텔라 우리 한국에서도 굉장히 크게 인기를 끌었던 그 영화잖아요. 예, 그 영화 만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영화는 필름으로 찍어야 돼 이러면서 아직도 디지털 그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필름으로 영화를 찍는 그런 감독인데요. 이제 제가 좀 영화 제작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사실은 감독들이 그 필름에 대한 그 향수도 있고 또 그 필름이 주는 어떤 따뜻한 느낌 같은 것들, 아날로그적인 정서랄까요? 뭐 그런 느낌이 좋아서 찍고 싶지만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처럼 이렇게 뭐 거장 정말 자기가 그래도 제작비를 조금은 자기 그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쓸 수 있고 대부분의 감독들은 지금은 다 디지털 카메라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앙드레 고드로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게 중요한 이유는요. 영화가 멈춰 있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처음에 누가 알았겠어요. 이렇게 디지털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을.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다음 장에는 정말 영화사 초기, 완전 초창기 시대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1895년이면은 지금 이제 산수가 빠르신 분들은 몇 년 전이죠. 이게 한 120여 년 전인데요. 이때 그 연말에 12월 28일 파리에서 처음으로 대중들 앞에 영화가 유료로 상영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그 12월 28일 요때를 영화의 탄생일 생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찍었던 거는 그 전부터 있었거든요. 카메라로 연속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이미지, 동영상을 찍었던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디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찍고 있었지만 이제 그 컨텐츠를 사람들 앞에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돈을 받고 그 벽에다가 영사를 했던 그 기록이 이것이 첫 번째라고 해서 이제
이제 그 류미에르 형제를 영화의 뭐 시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무슨 미술이나 문학 같은 거는 생일을 모르잖아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정확한 날짜를 모르지만 영화는 이렇게 정확한 생일을 알고 있는 유일한 예술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에 있는 그랑 카페 이제 여행들 많이 다니실 텐데 거기 가면은 아직도 이제 그랑 카페라는 데가 남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 인디언 살롱에서 1분이 채 되지 않는 그런 단편 영화, 그런 다큐멘터리 필름 같은 그런 그 동영상을 10편 정도를 상영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영화의 첫 번째 상영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탄생한 영화는 그 우리가 영화나 그 자료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무성 영화 시대라고 하잖아요. 대사가 없는, 그리고 대사가 없고 중간중간 자막으로 이제 그 대사를 처리하는 그런 시기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유성 영화가 등장하는 시기가 바로 1927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얼마 정도 지났나요? 한 30년? 그 정도 후에 1927년에 그 첫 번째 유성 영화라고 재즈싱어라는 작품을 우리가 꼽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뭐 다양한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 유성 영화에 대한 얼만큼 사운드를 어떻게 집어넣을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한 실험은 있었지만 재즈싱어를 이제 첫 번째 유성 영화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 그 워너브라더스사라고 해서 이제 그 제작사 그 유명한 제작사죠. 제작사가 그때 당시 약간 재정적인 위기를 겪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위기를 좀 타개하기 위한 그 하나의 방편으로 열심히 이 유성 영화 기술을 도입을 해서 완전히 그 요즘 시쳇말로 대박이라고 하잖아요. 완전히 크게 히트를 한 그런 작품이 재즈싱어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무성 영화 시대면 불편하잖아요. 그 대사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불편하고 또 대사 읽는 것도 힘들고 하니까 그 무조건 다 유성 영화를 도입하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것 같은데 사실 처음에 유성 영화가 도입됐을 때는 반신반의했어요. 사람들이 조금은 그 반대하는 사람들, 그 유성 영화 같은 것들은 필요 없다, 사운드가 굳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반응들도 있었는데 그게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쯤에서 한번 퀴즈를 누가 좀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을까요? 일단은 그 학자들, 좀 까다롭지 않습니까? 학자들이, 평론가나 학자들이 보니까 지금 기술이 너무 미흡해가지고 사운드를 녹음하는 건 굉장히 큰 기술이잖아요. 당시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 싱크 안 맞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뭐 옛날에는 가수들 립싱크 했을 때 보면은 입 모양이랑 노래랑 안 맞아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때도 이게 그 사운드 필름이랑 그 이미지 필름이랑 딱 붙여가지고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이게 안 맞으니까 막 이게 엉터리로 되고 그런 걸 보니까 야 이거 너무 후졌다 영화가 지금까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 유성 영화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영화의 어떤 미학성이랄까요 그런 걸 망쳐 놓을 수가 있겠다. 이제 그건 약간 기술의 미흡함인데요. 또 한 가지는 보니까 지금까지 30년 넘게 지금 무성 영화를 개발해 오면서 사실은 정말 지금 우리가 무성 영화 조금만 익숙해지면은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재밌게 잘 만들고 있던 시절이었거든요. 편집이나 촬영이나 뭐 배우들 연기도 되게 자연스럽고 이미 굉장히 사람들이 그 무성 영화를 잘 즐기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굳이 이렇게 뭐 사운드가 필요한가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사운드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대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고민해왔던 많은 것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대사 한마디면 끝나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 이렇게 둘이 있는데 이렇게 뭔가 남자가 여자한테 막 관심이 있어요. 막 좋아하는 어떤 것들을 표현해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대사로 이야기하지 않고 뭔가 남자가 이제 뭐 연기를 한다든가 뭐 촬영이나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넣어서 그거를 표현하려는 그 노력들을 했는데 상상력도 발휘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말 한마디면 끝나잖아요. 저기 저희 차 한잔 하실까요? 예, 말 걸고 아니면 조금 이제 그냥 우리가 말하는 작업 거는 멘트, 작업 멘트 이런 거 한마디면 끝나니까 너무 쉽게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뭔가 무성 영화의 약간 아름다움이랄까요? 막 이런 것들은 이제 끝났구나 하는 그런 절망이랄까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사랑은 비를 타고 같은 그런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싱잉 인 더 레인은 너무나 유명한데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 보면은 재밌는 게 요 시기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무성 영화 시대에는 최고의 배우였는데 이제 판토마임을 하면서 이제 인기를 끌었던 그런 배우였는데 목소리가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사투리라 그럴까요? 예, 방언 이런 것도 있고 이제 톤도 너무 안 좋고 발성이 잘 안 되는 그런 배우들 있잖아요. 그런 배우들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예, 그래서 막 이제 발성 연습 같은 것도 하고 이제 할리우드에 그런 바람이 불었다고 하는데 그 강의를 듣는 바람이. 네, 그렇게 해서 배우들도 좀 어려운 시기를 겪어야 됐고, 때로는 어떤 배우들은 이제 그 무성영화 시대에는 최고의 배우였지만 유성영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도태되는 그런 행보를 걷기도 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 유성영화의 도입을 반대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좋아하시는 그 감독이자 배우였던 찰리 채플린 같은 경우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이렇게 말로 뭔가를 표현하는 거, 대사가 바로 이제 화면에서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찰리 채플린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최고의 또 그 슬랩스틱 코미디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너무나 완벽하게 모든 거를 다 몸동작으로 다 표현해 왔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연출을 완벽하게 해왔는데 이렇게 대사로 얘기한다는 거는 배우가 굉장히 천박하다. 네, 마치 발레리나가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랬거나 저랬거나 간에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고, 이 재즈 싱어도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발성 영화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자막이 들어가고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그 노래 부르는 장면에서 노래가 그 화면에서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너무나 신기해한 거죠.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영화의 바로 미래가 돼서, 이 당시의 미래가 돼서 이때부터는 뭐 모든 영화들이 거의 다 대부분 발성 영화, 그러니까 유성 영화로 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시기를 생각해 보면요, 지금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시각적인 거부터 시작했잖아요, 영화가. 근데 지금 이제 청각적인 걸로 갔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우리가 뭐 후각, 미각, 그 다음에 촉각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관에 뭐 바람 나오기도 하고 요즘에 이렇게 물 나오고 막 놀이동산에 가서 이제 하는 그런 경험처럼, 어트랙션처럼 그런 거 생각하시면은 촉각이라는 것도 지금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지금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관이 따로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후각이랑 미각은 좀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요.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기술들도 이미 발전이 되어 있다고 해요. 이미 기술은 개발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영화관 다 바꿔야 되잖아요. 네, 뭐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 영화관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때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할까? 그렇게 돈 들여가지고 막 영화관 바꿔서 그 냄새 나오게 하는 걸 사람들이 과연 좋아할까? 그렇게 좀 돈도 많이 내야 될 거잖아요, 아무래도. 네, 그러면은 그 정도의 돈을 더 내고 와서 그 후각적인 것을 느끼기 위해서 그런 돈을 지불할 것인가에 대한 아직 확신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모르죠. 이제 미래 영화관에서는 이것도 이제 상용화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시네마스코프, 그러니까 와이드 스크린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이제 성이라는 작품인데요. 우리가 저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저 80년대 초반까지도 그 4대3의 비율이라는 건 1.33대 1인데요. 가로가 세로보다 조금 넓은 거, 1대1은 아니고 약간 조금 가로가 넓은 거, 그 정도 화면에 TV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봤었죠. 기억하실 텐데요. 예, 그때까지 이제 이 영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개의 영화들이 그렇게 가로가 조금 넓은 정도였는데 이제 성이라는 작품부터 더 가로가 넓어져서 뭐 1.85대 1. 지금 우리가 보는 영화는요. 2배가 넘습니다. 가로가 세로보다 2배가 넘은 2.35대 1 정도의 그런 비율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 이유는 점점 더 우리가 지금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은요, 왼쪽 오른쪽 이제 그 눈으로 보시면은 왼쪽 끝부터 오른쪽 끝까지 거의 이 시야가 거의 180도 되시잖아요. 그쵸? 예, 여기서부터 그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점점 더 이렇게 좀 그 우리가 정말 눈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실제의 이미지를 그 구현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바로 이렇게 계속해서 가로가 넓어지는 그런 추세로 가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거는 텔레비전이 등장하면서 영화관에 가는 관객 수가 확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 TV에서도 드라마 볼 수 있는데 뭐하러 뭐 극장까지 돈 내고 가서 보나.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든지 간에 그 TV 보급률에 반비례해서 항상 TV 보급률이 막 이제 높아지면은 영화관에 가는 관객 수는 점점 떨어졌었어요.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10분의 1까지도 떨어지고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아직도 이제 극장 산업이 성행할 수 있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극장이 발전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텔레비전이 만족시켜줄 수 없는 어떤 것들을 영화관이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면서 그 위기를 타개해 왔는데 바로 이제 와이드 스크린도 그런 시도 중에 하나였고 성공을 거둔 것 중에 하나였죠. TV로 보면은 좀 답답한 화면이지만 이렇게 영화관에 가서 보면 큰 스크린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뭐 이제 커다란 스크린에서 봐야 되는 영화들 막 이제 그 네티즌들이 올려놓고 하잖아요. 이거는 꼭 극장에 가서 봐야 된다. 막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계속해서 그 우리 눈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 그런 이미지들 재현하기 위한 기술들이 발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영화사에서 정말 중요한 기술의 발전 그리고 어떤 그 영화사의 그 단계를 이야기할 때 그 첫 번째가 유성 영화로 넘어가는 그 시기라면 두 번째는 뭐 칼라 영화로 넘어가는 시기라던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와이드 스크린으로 넘어가는 시기를 이야기하는데요. 그거보다 더 훨씬 더 획기적인 그런 전환이 바로 필름에서 디지털로의 전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앙드레 고드로라는 그 학자의 말을 빌려서 이제는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을 합니다. 그 필름과 디지털은요, 정말 완전히 그 어떤 메커니즘 자체가 다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아까 2003년도에 처음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조금 빠른 편이었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공부에 관심이 있었고, 2003년도가 제가 그 영화 이론을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들어간 그 연도였거든요. 근데 2004년도에 그 워크샵, 저는 이제 이론을 공부했지만 그 워크샵 수업 때문에 그 단편 영화를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학생들이 이미 다 디지털 카메라로 찍는 걸 선호했었죠. 왜냐하면 돈이 덜 들거든요. 필름이 되게 비쌌어요, 사실. 그 16mm 그 카메라, 그 16mm 필름을 사려면은 막 한 통에 정말 돈을 굉장히 많이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저는 그래도 영화 내가 공부를 하는데 한번 필름을 마지막으로 만져보자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필름을 사서 16mm 단편 영화를 이제 찍어봤습니다. 네, 근데 정말 성가신 일이 많아요. 이 디지털 카메라는 그냥 정말 그 일단 뭐 비용이 덜 든다는 부분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후반 작업할 때나 이런 뭐 편집할 때나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좀 심플한 경우가 많이 있지만요. 이 필름 같은 경우에는 이걸 또 디지털화해서 스캔을 받아서 해야 되고 비용도 거기서 더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나중에 상영할 때 그 16mm 그 프린트를 떠서 그 우리 어릴 때 봤었던 극장에서처럼 막 그 소리 내면서 돌아가는 그 영사기로 이렇게 영사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그런 어떤 그걸 상영하는 영상기조차도 이제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그 디지털 방식의 그런 영상기가 아니었고 해서 많은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죠. 그 이제 필름으로 영화를 제작한다는 것과 디지털로 제작한다는 거는 완전히 이제 다른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아바타 나왔습니다. 아바타 많이들 보셨죠? 네. 혹시 그 3D로 보신 분 있으세요? 3D? 3D로는 거의 네, 기억 잘 안 나시죠, 사실. 네, 이제 아바타가 나왔을 때 3D로 또 이것도 이제 아이맥스 아주 커다란 그 화면으로 봐야 된다라고 했었던 그런 영화였는데요. 야, 이렇게까지 그 기술이 발전했구나. 이렇게 그 디지털로 아름다운 화면,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색깔들이 이 화면에서 나오고, 게다가 3D가 뭐 이제 그 놀이동산에서 무슨 안경 끼고 봤던 그런 거랑은 또 다른 차원의 그 깊이감, 정말 사람들이 그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그 거기 보시면은 거의 행성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완전히 애니메이션화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그 모션 캡처 방식으로 연기를 했지만 거기에 완전히 그 그림이 다 그래픽이 완전 가미돼서 결합돼서 이렇게 완벽한 어떤 아름다운 영화를 만들 수 있구나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저는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카메라, DI라고 하는 거는 이제 디지털 인터미디에이트라고 해서 그 디지털로 모든 그 이루어지는 모든 제작 과정을 이야기하고요. 뭐 DCP라고 하는 거는 그 디지털 파일로 상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포맷을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여러분이 이제 극장 가시면은 거기에 우리가 옛날에 들려왔던 그 35mm 카메라의 그 영상은 차르르륵 이렇게 돌아가는 그 소리 들으실 수 없죠. 네, 지금은 다 이제 이렇게 디지털화 되어 있어서 그렇게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아마 이제 자제분들 있으신 분들은 뭐 학교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뭐 짤막한 영상 같은 거 많이 찍어 오라고 그런 숙제를 내기도 하고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이제 찍기도 하는데요. 네,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요 텐저린이라는 요 영화는 할리우드에서 모 회사의 그 단말기, 그 핸드폰, 그 스마트폰 단말기로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된 장편 영화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게 세계 최초라고 얘기는 하는데 뭐 암암리에 찍은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작품이 잘 알려졌고 너무 잘 찍은, 미학적으로 잘 찍은 그런 작품이라서 이제 제가 여기 그 포스터를 가지고 왔는데요. 한국에서도 이제 최근에 개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작품 보면은 그 스마트폰, 여러분 이제 그 스마트폰은 다 다른 회사 거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마다의 좀 특징이 있죠. 이제 친구분들 거랑 비교해 보면 야, 이건 더 잘 찍힌다. 뭐 요거는 더 잘 나온다. 뭐 어떻게 나온다. 색깔이 뭐 이런 거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 독특한 그 스마트폰 카메라만의 그 느낌이 담긴 거예요. 독특하게도. 우리가 뭐 필름 카메라의 느낌이 있는 것처럼 이제는 그 어떤 그 특정 회사의 그 카메라만의 어떤 미학이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스마트폰으로 찍으니까 뭐 이거는 이렇게 지금 여기 촬영장에도 카메라가 이제 서 있는 카메라도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 카메라도 있지만 장비들이 조금 크잖아요. 일반적인 카메라들은. 근데 이건 작으니까 너무 역동적이에요. 이거는 마음껏 움직일 수 있고 어떤 좁은 공간에서도 촬영할 수 있고 그렇게 아주 자유로운, 시각적으로 자유로운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작비가 절감되죠. 네, 스마트폰으로 찍었기 때문에 네, 이런 영화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영화는이라는 이게 제목을 붙여놨는데요. 그쵸, 이제는 우리가 정말 작은 카메라, 아주 초소형 카메라로도 영화를 찍어서 극장에 상영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좀 잘하는 건데요. 세계 최초 이런 거. 네, 또 우리가 뭐 IT 기술이나 또 이런 디지털 기술 면에서는 정말 뭐 전 세계적으로 뒤지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세계 최초 시네마라고 해서 그 LED 시네마 그 상영관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까 이제 제가 그 필름 영사하는 그 차르륵 소리 나는 그거 이제 안 쓰고 DCP 파일로 이제 영사 프로젝터로 영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게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게 필요가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 집에서 거실에서 보시는 텔레비전이 엄청나게 큰 사이즈의 텔레비전이 영화관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는 영사 그 기술자 있잖아요. 영사 그 기사라고 하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자격증이 원래 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앞으로는 없어질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 영사기 자체가 없고 이제는 그냥 틀면 돼요. TV 켜는 것처럼 켜면 돼요. 근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요. 화면이 엄청나게 밝습니다. 뭐 10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TV 볼 때는 그 영화 볼 때 가끔씩 이제 좀 그 더 집중하시느라고 뭐 불 끄고 보시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보통 뭐 뉴스 보실 때 이럴 때 불 안 꺼도 잘 보이잖아요. 밝으니까. 화면이 밝으니까 안 끄시는 거거든요. 불을. 그런데 이런 그 시네마 LED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극장에 불을 끄지 않아도 이제는 너무나 밝게 잘 보이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신기하시죠? 네, 더 밝고 더 선명해서 제가 이제 그냥 일반적인 영화관에서 극장에서 그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를 보고 그리고 이제 또 세계 최초 시네마 LED 상영관에서 스파이더맨을 이제 2번째 봤는데요. 정말 밝기가 다르더라고요. 정말 훨씬 밝고 그리고 너무 선명하니까 사실은 배우들은 좀 싫어할 수 있어요. 너무 주름살이라든가 뭐 색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잡티라든가 이런 게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그러거나 말거나 어쨌든 이것도 이제 앞으로 미래의 상영관은 이런 식으로 지금 또 변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한국의 또 모 프랜차이즈 그 영화관과 이제 그 텔레비전 회사, 가전제품 회사에서 같이 해서 이렇게 이렇게 지역마다 이런 극장을 지금 하나씩 뭐 두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VR 영화인데요. 요즘 뭐 VR 이런 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제 가상현실 영화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다 SF 영화 많이 보신 분들은 이미 거기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게 제가 이제 조금 천천히 이제 호흡을 조절해가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이제 영화의 기술이라는 건 결국에 상상력부터 시작됐다라는 거 좀 느끼실 수 있겠어요?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는 어떤 것들이 그냥 예를 들어 무성 영화의 시대에도 소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상상, 그러니까 소리까지 같이 들리면 정말 좋을 텐데 라는 그 상상, 그리고 또 필름은 항상 마모되고 우리가 어릴 때 그 영화관 가면은 막 번쩍번쩍거리는 막 그 먼지 묻고 그리고 보관하기 굉장히 어렵죠. 엄청나게 큰 그 필름 프린트는 크기 때문에 그걸 보관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 그런 걸 좀 없었으면 좋겠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리고 그 저장하기도 굉장히 용이한 그런 무엇인가가 없을까라는 어떤 그런 상상력 그리고 어떤 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게 계속해서 지금 영화사를 보면은 발전해 온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SF 영화에서 보는 이렇게 안경 하나 쓰면은 진짜 뭐가 이렇게 막 3차원 입체 막 그래픽으로 보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정말 미래에는 우리 세대에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올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올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그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술 발전에 대한 다큐멘터리 많이 보면요, 이미 지금 막 이렇게 작게 접히는 그런 스마트폰 같은 거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됐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요 안경 쓴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3D 안경 우리가 3D 영화 보러 가려면은 안경 쓰잖아요.
제가 한번 박람회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경 쓰지 않고도 3D 효과를 내는 그런 화면이 작게는 지금 개발이 되어 있어요, 이미. 예, 예. 이제 그게 이제 상용화 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상현실 영화라고 하는 거는 이건 조금 더 이제 크죠. 예. 안경이 지금 크고, 여기 지금 그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네, 뭐 조스나 뭐 이티나 뭐 이런 영화를 만들었던 그 유명한 감독이 최근에 만든 작품인데요. 이제 국내에 개봉해서 이것도 꽤 인기를 얻었던 작품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이제 미래의 세계를 예견하는 건데요. 미래 세계에도 역시 다 이제 어떤 그 유토피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막 가난한 사람들은 또 이제 빈곤에 시달리고 별로 이렇게 삶에 이제 현실은 고통스럽고 이렇게 낙이 없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게임에 빠져 사는 거예요, 항상. 예, 게임이 정말 가상현실이 돼서 요렇게 이제 이걸 쓰고 있으면은 거기 그 게임에 자기가 진짜 이렇게 들어간 자기 캐릭터가 다 있잖아요. 그 아바타. 예, 그래서 그 캐릭터가 돼서 막 뛰기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피하기도 하고 이렇게 몸을 움직여야 돼요. 계속 자기가 실제에서. 그러면은 그 게임 속에서 똑같이 내가 지금 움직이는 대로 그 아바타가 움직이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 그 영화를 볼 때 우리도 지금 비슷한 식의 기구를 착용을 하면요, 진짜 그 장소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영화들이 지금 촬영이 되고 있고, 또 이것도 한국이 굉장히 빠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완전히 장편까지는 아니어도 한 30분짜리 그런 영화들이 지금 만들어져서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입체적이고요. 극장이 아니라 진짜 바로 그 영화 속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들도록 만드는 그런 장치인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극장에서 금방 이제 일반적인 관객들이 체험해 볼 수 있는데,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그 비용의 부담이 있죠. 지금도 3D 영화만 해도 좀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비용의 압박이 좀 있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이걸 이제 어떤 진입 장벽이 낮아질 것이고,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텔레비전으로도 우리가 집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이 나올 겁니다. 아까 제가 이제 와이드 스크린 얘기할 때 TV와의 차별점을 위해서 이렇게 영화가 또 발전해온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TV는 계속 영화관을 따라해요. 그거 느끼시겠어요? 뭔지 아시겠죠? 계속해서 TV는 극장처럼 만들어주겠다. 이게 광고의 문구입니다. 네. 아시겠죠? 저도 이제 워낙 옛날부터 이제 광고가 이제 광고를 보면 요즘 저런 기술이 나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솔직히 우리는 텔레비전 한 대 사면은 10년은 쓰는데 그 사이에 기술이 몇 번이 바뀌어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점점 뒤처지게 되고 이제 그런 걸 느끼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 중에서는 솔직히 집안에서까지 3D 안경 쓰고 3D 영화 볼 일이 별로 없어서 이제 그런 기술은 별로 이제 사용하지 않고, 굳이 텔레비전으로 스마트 기능 있잖아요. 그런 거 쓸 필요 없는데 괜히 그런 기능 때문에 더 비싸지고 가격은 그런 어떤 경험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러거나 말거나 그것도 역시 우리가 필요하든 안 필요하든 간에 TV는 항상 또 그렇게 이제 영화를 따라해서 더 와이드 스크린, 블랙 패널, 그 다음에 이제 또 3D, 그 다음에 스마트 기능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TV가 영화관, 극장의 스크린을 따라하는 그런 것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극장에서 먼저 경험한다면 이제 앞으로는 집안에서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죠. 아마 이제 자제분들,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아마 요거는 이제 계속해서 또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제 게임은 제가 잘 전문 분야가 아니고 잘은 모르는데요. 벌써 이미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운동하고 그런 게임 같은 것들 보면은 이미 이제 어떤 인터랙티브라고 하죠. 그 게임과 게임을 하는 유저가
완전히 이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그런 것들은 다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제가 그 미래 영화 진짜 정말 이제 VR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서 상상력, 영화의 상상력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상상력은 없느냐? 지금까지는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뭐 영화와 상상력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부터 생각하시겠죠. 소재나 막 개발하는 거, 막 어떤 소재를 새로운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인가. 근데 저는 오늘은 이제 기술적인 측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영화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소재도 역시 같은 소재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 것이냐에 따라서 정말 다르게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자, 이 I Can Speak 보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네, 많이는 안 보셨는데요.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혹시? 재밌게 보셨죠? 그러니까 이 영화를 이제 보시고 좋아했던 분들은 왜냐하면 이전까지 어떤 위안부 문제를 다룬 그런 영화들은 정말 물론 다 가치가 있었고 다 어떤 감독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만들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둡고 이제 정말 그 시절에 그 소녀들이 겪었던 그런 고통을 보여주기 위한 방식으로 그때 당시에 어떤 사실적인 묘사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보기가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차마 영화관에 못 가시는 분들도 있고 보고 나서도 너무 괴롭기도 하고 그리고 항상 이제 그런 영화들은 좀 그 영화가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묘사가 너무 직접적이지 않았냐.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 있는데 너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배려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제 비판들이 항상 나오거든요. 그 묘사의 수위에 대해서. 근데 이제 I Can Speak 같은 영화를 보고서는 뭔가 통쾌한 느낌이 드는 거죠. 예, 그 남훈희 씨가 연기한 이제 지금 그 생존에 계신 할머님이 너무나 호쾌하게 정말 그 미국에 가서 그 영어로 연설을 하면서 고통스러웠던 그 시절을 이제 정말 완전히 상쇄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카타르시스를 주는 그런 작품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굉장히 코믹하고 유머러스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보면은 또 그 이재훈 씨가 그래도 이제 그 남자 배우로 그 남훈희 씨와 이제 같이 그 소통하는 그런 공무원으로 나오는데 이제 그런 캐릭터도 굉장히 신선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뭐 로맨스나 이런 것들을 배제한 채 이렇게 그 젊은 청년과 그 할머니가 서로 이제 이해해간 어떤 그런 과정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재미있게 그려졌기 때문에 보고 나서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뭐 깊이가 없다거나 한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주제의식이 강하고 하지만 보는 데 있어서 관객들에게 그 어떤 감동을 주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작품이 됐던 거죠. 이렇게 좀 발상을 전환하면 위안부 소재 그 영화는 좀 무거워야 돼, 진중해야 돼, 막 이렇게 좀 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더 이해할 거야라고 했던 어떤 고정관념을 깨트린 그런 상상력이 발휘된 작품으로서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제가 없지만 하나 더 보태자면은 이제 최근에 제가 또 재밌게 본 영화가 곤지암이라는 영화인데요. 네,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이거 아마 안 보셨을 거예요. 공포 영화니까 스릴러 영화는 조금 이제 10대들이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한 20대 초반에 그 대학생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굉장히 성공을 저예산으로 만들어서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운이 또 따라줬겠죠. 뭐, CNN 선정, 무슨 7대, 뭐, 무시무시한 장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홍보도 마케팅 효과도 있었고, 그 곤지암이라는 작품은 카메라 한 대가 아니라 요즘에 그 젊은이들은 뭐 아프리카 TV라든가 뭐 이제 이런 거 보시면은 이렇게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을 하니까 그 방송에 필요한 그런 장비들은 막 나를 보는 카메라, 바깥을 보는 카메라, 그 다음에 막 여기 사방에 달아놓는 그런 카메라, 뭐 이런 카메라들을 수없이 달고 나와요. 그래서 막 분할 화면이 막 보여지면서, 네, 카메라 지금 몇 대가 막 같이 동시에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런 어떤 지금의 현대의 기술 그리고 현대의 그 젊은이 그 청년들이 좋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잘 보여주는 그리고 이제 뭐 연예인이 아니라도 일반인들이라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방송의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스릴러 영화로서 뭐 무서운 장면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도 그런 걸 보는 재미 그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성공을 거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요, 불과 솔직히 120년이에요. 우리 역사를 생각해 봤을 때 그 영화의 역사는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끔씩 농담식으로 얘기하는 게 그 무슨 화가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 잘 알고 있는 좋아하는 화가나 뭐 무슨 그 음악가나 이런 분들은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영화 감독들은 아주 유명한 분들이 아직도 뭐 30년대생 뭐 이런 분들 아직도 영화 작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가끔씩 이제 부고가 뜨잖아요. 인터넷에 뭐 유명한 감독, 뭘 영화를 만든 감독 이제 그러면은 이제 어떤 때는 잘 몰랐을 때는 아직도 이분이 정정하셨었구나 막 이런 생각을 몰랐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분이랑 진짜 이렇게 동시대에 이제 영화인으로서는 같이 살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그 영광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짧은 영화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 너무나 큰 변화가 있었던 거죠. 정말 마지막 아날로그라고 생각했던 그 필름이 사라지고 디지털 시대를 맞았던 거 이거는 진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그런 사건이고요. 그게 근데 몇 년 안 됐다라는 거. 우리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난 변화라는 거. 네, 2000년대 이후에 이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영화의 개념을 무너뜨리는 작품들이 등장을 했다. 이제 그 앙드레 고드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영화를 이야기하는 영어 단어가 보통 세 개를 얘기하거든요. 일단 필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필름, 그다음에 시네마, 그리고 무비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비라고 하는 거는요, 상당히 그런 대중적인 의미에서 그 오락적인 의미에서 그냥 외국 사람들 얘기할 때 오늘 우리 주말에 영화 한 편 보러 갈까?라고 할 때 무비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필름이라는 말은 굉장히 그 미학적인 의미가 담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영화제 같은 거 있잖아요. 영화제 되게 많죠, 요즘에. 부산국제영화제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영화제인데 영화제는 그 끝에가 거의 대부분 필름 페스티벌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영화제 상영한 영화들이 뭐 대체적으로는 어떤 그 영화제마다 성격이 좀 다르지만 영화제에 상영한 영화들은 조금 그래도 완성도가 높고 뭔가 그 연출적으로 잘 돼 있는 그 미학적인 어떤 가치가 뛰어난 영화들이 많이 상영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필름 페스티벌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시네마라는 말을 하는데 시네마는 이제 어떤 영화 산업 뭐 오락적인 측면 이런 것들 다 이제 제반적인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그런 용어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필름이라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필름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어릴 때 봤던 그 셀룰로이드 카메라에 필름 카메라에 들어갔던 그 필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셀룰로이드 필름 자체가 영화라는 용어로 사용됐을 정도로 절대적인 거였는데 지금은 이거 필름이라는 단어를 영화로 이제 사용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앞으로는. 예. 그거 정말 신기한 일이죠. 지금 뭐 100년이 넘게 필름이라는 단어를 영화라는 말로 사용해 왔지만 이제는 필름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영화의 개념을 무너뜨린다라는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래요. 그래서 저도 제가 박사까지 다 마쳤는데요. 사람들이 그 영화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영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네, 인간과 인생에 대한 질문들이 영화에는 들어가고, 그리고 디지털 영화로 이미 어떤 형식은 바뀌었지만 거기에는 항상 뭐 인생이라든가 또
인간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또 삶과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들, 삶의 가치들 이런 것들에 대한 아날로그적인 주제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런 거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예, 그런 어떤 접점이 있고 예를 들면 뭐 신과 함께 같은 영화, 예, 그런 영화는 완전히 디지털 영화, 막 진짜 그 액션 이런 것들 다 컴퓨터 그래픽이지만 거기에 주제는 예, 가족과 어떤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이타적인 삶에 관한 것들이죠. 이런 어떤 그 이어령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디질로그라는 것들은 분명히 영원히 계속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새롭지 않은 것을 새롭게 보이도록 하는 것, 이거는 이제 제가 한번 써본 말인데요. 아까 그 I Can Speak 같은 영화, 곤지암 같은 영화, 사실은 별로 새롭지 않을 수 있는 소재지만 그걸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여기에 영화의 상상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예,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조금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재미있게 들어주셨길 바랍니다. 네, 윤성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